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 측이 오늘 오후 비공개로 만나 큰 틀의 단일화 방식에 합의했습니다. 두 개 여론조사기관에서 적합도와 경쟁력을 반반씩 100% 휴대전화로 조사하기로 한 건데요. 세부 문항은 내일 다시 협상하기로 했는데 단일화 협상 지연에 대해서 정치권 안팎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고위 간부들이 마라톤 회의 끝에 한명숙 전 총리 위증 의혹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불발로 끝난 한명숙 부학의 파장을 집중 분석합니다. LH가 지은 주택을 15채나 사들이고도 신고를 안 해 내부 징계를 받았던 직원이 현재 국토부 산하 다른 공공기관의 감사 책임자로 일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들여다봤습니다. 봄꽃이 피기 시작하면서 전국 명소 곳곳에 상충객이 몰려 방역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드라이브스루 관광객을 위한 조명 켜기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까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갖가지 아이디어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최근 건강이나 신념을 이유로 고기는 물론 수산물도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채식주의 음식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오세훈, 안철수 후보 서로 내가 통 크게 양보했다. 신경전 기류가 흐르면서 야권 단일화가 될 듯 안 될 듯 아슬아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비공개 협상에서 단일화 방식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막판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서로 조건을 주고받았고 내일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김민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 실무협상팀은 오늘 오후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양측은 줄다리기 끝에 큰 틀의 단일화 방식에 합의했습니다.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는 기관 두 곳에서 각각 1,600명씩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기관마다 경쟁력과 적합도 조사를 50%씩 반영하기로 했고 조사 방식은 휴대전화 100%로 합의했습니다. 세부 문항은 내일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만나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경쟁적으로 양보 선언을 하고 심야에 30분가량 만난 두 후보는 오늘은 여론조사를 언제 시작할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바로 여론조사에 돌입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어떤 기술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현수막을 포함해서 선거 준비를 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안 후보는 25일부터 진행할 공식 선거운동을 충실하게 준비하려면 내일부터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오 후보 측은 내일 당장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기관을 찾는 게 어렵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은 큰 틀의 단일화 방식에 합의하며 급한 불은 껐지만 세부 문구 협상 등 최종 단일화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진통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이렇게 일부 진전은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최종 합의는 아닙니다. 정치라는 게 늘 수싸움이 치열합니다만 그래도 이번만큼은 꼭 단일화 하겠다더니 양보한다더니 협의 하나 끝나면 다른 협의가 겹치면서 피로하다, 진정성이 의심된다. 정치권 안팎에서 날선 비판이 쏟아집니다. 이번에는 최성 기자입니다. 오세훈, 안철수, 야권 서울시장 후보들의 양보 선언으로 급물살을 탔는가 싶었던 단일화 협상은 오늘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지켜보는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지는 상황에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이 나옵니다. 야권 정치원로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정말 양보를 하려면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 결판을 지으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자세를 가지고 또 실무자 시키지 말고 본인들이 직접 만나서 합의를 하는 게 맞다고 보죠. 그건 내가 봐서는 그래 어려운 게 아닌데. 말로만 양보를 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을 지낸 김영호 전 국회의장도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SNS에 또 수계산인가 실무자들의 오기인가라며 나도 자괴감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속도 경쟁으로 단일화를 마무리 지으라고 주문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SNS에서 양보하겠다고 약속했으면 잔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받을 일이라며 서로 양보했다는데 협상은 제자리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게시판에는 상대편은 차근차근 조직을 갖춰나가는데 서로 비방만 하고 있다는 등의 날선 지적이 쏟아집니다.
안철수 후보의 SNS에도 진정 야권 통합이 목적인가, 짜증난다는 등의 원색적 비판이 나옵니다. 두 후보의 좌충우돌 행보가 정치권에 대한 불신만 높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전직 국무총리를 감옥에 보내려고 검찰 수사팀이 증인한테 거짓 증언을 시켰다. 이게 한명숙 모회 위증 교사 의혹입니다. 불법으로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6년 전에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문제가 있다는 게 여권 주장이었죠. 지난 1년간 추미애, 박범계 두 법무부 장관이 연달아서 한명숙 구하기에 나섰지만 결국 불발에 그치게 생겼습니다. 어제 전국 검찰 수뇌부가 모여서 장장 13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내놓은 결론을 먼저 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검찰청에서 오전 10시 시작한 회의는 밤 11시 30분을 넘겨서야 끝이 났습니다. 회의 결론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모 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13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 부장검사 7명, 일선 고등검찰청장 6명 등 참석자 14명이 기명 표결을 했는데 불기소 의견이 10명, 기소 의견은 2명이었고 2명은 기권했습니다. 만장일치가 안 되면 과반수 의견을 따르는데 참석자 대다수가 불기소 의견을 낸 겁니다. 참석자 상당수는 위증을 강요받았다는 재소자의 말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한 전 총리 위증 의혹 사건 조사를 지시했지만 지난 5일 대검은 사건 관계자 전원을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또다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재심의하라고 했지만 기존 결론을 뒤집지 못한 겁니다. 조만간 조남관 직무대행은 회의 결과를 법무부에 전달할 걸로 보입니다. 오는 22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위증 의혹 증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면서 당시 검찰 수사팀이 위증을 시켰다는 혐의도 성립되기 어려워졌습니다. 법무부는 회의 결과에 대해 아직 조남관 직무대행의 공식 보고가 없어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의 위증 의혹을 다시 살펴봐라. 사흘 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내렸지만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회부 최주영 기자 나왔습니다. 자, 최 기자 먼저 표결 결과부터 좀 천천히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표결에 참석했었던 14명 가운데 10명의 의견이 한 곳으로 일치했습니다. 어떤 의견이었냐? 이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이 재소자가 한 전 총리 측에 불리하게 위증을 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 재소자 김모 씨를 재판에 넘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불기소 의견에 참석자 대다수가 표를 던진 것입니다. 예. 검찰 안에서도요, 이렇게 한쪽으로 쏠린 결론이 나올 줄은 몰랐다, 이런 반응이 들리던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2명에 그쳤다라는 점이 사실 예상 밖이었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 회의에 참석한 대검 부장검사들 대다수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발탁한 사람들이라서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돼 오기도 했습니다. 이 중에서 한동수 감찰부장은 이미 위증 혐의 재소자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왔었죠. 이 고검장 6명과 또 조남관 직무대행이 불기소에 표를 던졌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동수 부장이 기존 의견대로 기소 쪽에 한 표를 던졌다라고 하면은 기소에 동조한 대검 부장은 한 명뿐이었다, 이런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나머지 대검 부장검사 중에서 불기소가 3표, 기권도 2표가 나왔다라는 것인데 이 회의를 열라고 했었던 이 박범계 장관 입장에서는 기소에 반대하는 이탈표가 이 정도나 나오게 될 것이다. 이거는 예상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박 장관의 예상이 왜 이렇게까지 빗나갔는가? 회의 표결 방식이 변수였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원래는요, 이 만장일치가 원칙인데요. 사실 의견이 갈리게 되면은 표결을 해서 과반을 차지하는 의견으로 결론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이 표결 참여자의 이름과 또 표결 내용이 남는 이 기명 방식을 선택한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어느 표를 던졌는지 기록으로 남는다는 사실, 이게 참석자들이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표를 던졌는지 기록으로 남는다, 여기에 부담을 느꼈다. 사실상 불기소 쪽에 몰표가 간 건데요. 이런 결론이 나온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 어제 회의에는 표결에 참여했었던 검사장급 고위 간부 14명 외에도 이 위증 혐의 기소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었던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과
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검사들이 참석을 해서 의견을 개진했다고 합니다. 예. 이 불기소 결론을 이끈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 확정 판결입니다. 지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라고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었죠. 참석자 상당수는 위증으로 의심받는 증언이 이 재판 결과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감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방금 보신 것처럼 검찰 수사팀의 위증 강요가 있었다라는 재소자의 주장도 신뢰성이 떨어진다라고 본 것으로 보이고요. 예. 위증 혐의를 받는 재소자를 재판에 넘긴다 하더라도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낮다 이런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한 것 자체가 무리수였다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야당 같은 경우는 이 박범계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수사 지휘 시도 자체가 비정상, 비상식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반면에 민주당 쪽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라며 검찰과 조남관 대행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박 장관 입장에서는 이 불기소 결론을 수용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네. 그렇다고 쉽게 물러설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앞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이 검찰 수사팀의 수사 관행을 특별 점검하다 이렇게 지시를 내렸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 검찰과 법무부가 갈등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부의 최주영 기자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LH가 존재하는 이유는 서민들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인데 그 LH 직원들 투기 행태가 매일같이 서민들을 분노하게 합니다. LH가 서민들 살라고 지은 주택을 가족 명의까지 총동원해서 싹쓸이한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징계를 받고는 다른 공공기관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게 국토부 산하기관인데다 맡은 업무가요, 감사입니다. 이러니 투기의 뿌리가 뽑히겠습니까? 김은지 기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일하던 A씨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주택 15채를 무더기로 사들였습니다. 배우자와 어머니 명의까지 동원해 포항, 창원, 목포, 대전, 동탄 등 LH가 전국 각지에 공급한 주택을 구입한 겁니다. 사내 규정에 따르면 직원이 LH 공급주택을 매입한 경우 감사 담당자에게 거래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A씨는 대부분의 신고를 누락해 2018년 9월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징계 6개월 후 국토교통부 산하 다른 공공기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금은 내부 비리 책임자인 감사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채용 당시 이전 직장 상벌 내용을 기재하라고 했는데 A씨는 징계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직할 때 입사 지원서에 상벌 기재란이 없어 착오가 있었다며 의도적으로 징계 사실을 숨기려 했던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LH주택 15채를 매입한 것에 대해 절반은 실거주를 위해 나머지는 노무의 월세 수입과 노후 대비 차원에서 취득한 것이라며 당시에는 지방의 주택 미분양이 심해 정부가 다주택을 장려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공기업은 A씨의 상벌 기록 누락이 채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네, 방금도 보셨지만 LH 직원들 투기 의혹이 매일같이 업데이트 되는데도 LH는 3년 연속 경영평가 A 등급을 받았고요. 그래서 임직원들은 작년에도 1,000만 원에 가까운 성과급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정부가 공언했는데 과연 될까요? 김유빈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LH의 2019년 공기업 경영평가 등급은 A입니다. 3년 연속 최고 등급으로 LH 임직원은 2017년 700만 원, 2018년 900만 원, 지난해 1,000만 원에 가까운 성과급을 챙겼습니다. 최근 직원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정부는 6월에 발표될 지난해 경영평가에선 LH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올해 역시 LH의 성과급 잔치는 막을 수 없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100점 만점인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윤리 경영 점수는 단 3점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LH는 2019년 평가에서도 윤리 경영은 최하 수준인 D+를 받았지만 전체 평가는 A였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 항목이 있다 보니까 특정 부분에서 이제 잘못하면은 마이너스 점수를 얻지 못하고 다른 분야에서 또 점수를 득하게 되면은 종합 점수가 평가 등급이 올라가는 경우. 정부의 국정 철학 코드만 잘 맞추면 뭘 하든 후하게 점수를 받는 구조가 문제란 겁니다. 기재부에서 평가하는 것은 이제 정부의 국정 과제 중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부분 자체가 가중치가 좀 많을 수 있어요. 이번. LH 직원은 2016년 6,500여 명에서 2020년 9,500여 명으로 45% 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 1,26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체험형 인턴을 늘려섭니다. 같은 기간 LH 매출은 13%, 당기 순이익은 19.5% 감소했지만 일자리 창출과 상생협력 같은 국정 철학을 성실하게 이행해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겁니다. 정부 코드가 아닌 공익성과 객관적인 경영 지표에 맞춰 평가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여랑야랑 이민찬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자, 지금 박영선 후보가 웃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뭔가에 반색하고 있다고요? 반사 이익입니다. 네,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이제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의 협의가 뭐 끝났다고 하면 또 다른 협의가 겹쳐 있고 계속 이러면서 길어지고 있는데 이게 민주당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기자회견 등으로 여권이 수세에 몰렸죠. 네. 그런데 오세훈,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방식에 합의하지 못해 어제 둘 다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야권 후보들이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면서 네. 단일화 협상이 삐걱거리는 모습에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염증을 느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게 여권의 호재로 작용해서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거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올라갈 텐데 그건 뭐 사람이 한번 푹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맛도 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다음 주에 이거 지지율이 올라갔네요.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은데요. 뭐 이해찬 전 대표도 어려운 선거일 것 같았는데 안 그럴 것 같다. 이렇게 한술 뜨기도 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피해자가 기자회견을 한 게 지난 17일입니다. 며칠 사이인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박 후보자 기자회견 직후에도 입장을 정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했었죠. 네. 더 중요하시고 중요한 그 부분은 제가 집에 가서 진지하게 생각해서 오늘 저녁에 밤에 해보려고. 여론이 악화하자 결국 박 후보자는 피해자에게 사과했는데요. 하지만 며칠 만에 박 후보자의 표정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21분 도시 서울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서울이 건강한 서울로 태어날 수 있다. 이것이 저의 공약이고 서울시 대전환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지역 밀착 민생 행보를 통해서 단일화를 두고 옥신각신하는 야권 후보들과 차별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네, 표정이 며칠 새 상당히 밝아진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발빠른 선관위, 야권 후보 단일화 촉구하는 그런 신문 광고가 게재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응에 나섰다고요? 어제 주요 신문에 실린 광고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이요. 김종인, 오세훈, 안철수님에게 고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는 당신들의 행태는 국민을 분하게 만들고 울분을 쏟아내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광고를 두고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네. 지금 울분을 쏟아낸다는 표현만 있고 지지한다는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도 선관위가 어떤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건가요? 공직선거법을 보면요. 네. 선거 180일 전부터는 정당 또는 후보자 성명이 들어간 광고를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광고에 오세훈, 안철수 후보의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네. 보고 있는 겁니다. 해당 광고를 낸 시민과 통화해봤는데요. 광고를 낸 당일 선관위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선관위가 광고 경위, 광고비 출처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네. 주말이라도 좋으니까 조사에 응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물론 실정법을 위반했다면 조치를 취하는 게 당연하지만 선관위의 대응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이걸 두고 논란이 있죠. 국민의힘은 바로 그 대목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를 찾았는데요. 당시 국민의힘은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치적 중립 위반 여부를 선관위에 물었습니다. 질의 후 8일째 되는 날 답변이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네. 두 사안의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선관위의 대응 속도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게 국민의힘의 지적입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후보들이 선관위 움직임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의 열왕야랑은 엄정 중립으로 정해봤습니다. 네. 선거에서 심판 역할을 하는 게 선관위인데요. 자꾸 중립성을 두고 오해를 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의무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라. 전국 지자체들이 내린 행정명령입니다. 특정 업종도 또 특정 지역도 아니고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검사를 강제하는 거죠. 무분별한 차별이라는 우려와 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선별검사소에 검사를 받으려는 외국인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줄은 더욱 길어집니다. 경기도가 도내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오는 22일까지 검사를 받으라고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200만 원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인천과 대구, 전남과 경북, 강원도 등도 외국인 근로자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마지못해 검사를 받으러 나왔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검사를 강제하는 건 차별이라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그냥 가서 코로나 검진하라고서는 이래 우리 벽화들 며칠 있는데 가서 그 소리는 지금 못 들었어요. 그나저나 많지요. The social distancing campaign, I believe I couldn't follow it better, but yeah, it's what it is. It's just they ordered all foreigners to get COVID test regardless of the situation, so I'm here. It's just discrimination because just Koreans are okay. 주한 영국 대사와 미국, 독일 대사관 등이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도 업무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란 이유로 검사를 강제하는 건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앞서 외국인 근로자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꺼냈던 서울시는 권고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17일 그때는 의무화하기 때문에 검사를 안 받으면 페널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지는 거죠. 방역당국은 외국인을 위한 검사 편의가 차별이나 인권 침해로 오해돼선 안 된다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봄이 왔지만 코로나 때문에 봄은 오지 않은 겁니다. 상춘객도 올해는 또 어찌 막을지 현장에서는 묘안을 짜내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형형색색 조명이 하얀 벚꽃 터널과 어우러져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하동군이 벚꽃 명소인 심리 벚꽃길 4km 구간에 설치한 조명등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벚꽃 축제를 취소했지만 상춘객들이 차를 타고 비접촉 방식으로 꽃 구경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저녁에 조명들을 비춰주어가지고 그 밑에서 보는 벚꽃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또 다른 벚꽃 명소, 이곳 역시 다음 달 예정됐던 봄꽃 축제가 취소됐습니다. 청주시는 상춘객이 몰릴 것을 대비해 2주간 이 일대에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벚꽃을 구경하려면 이렇게 마스크를 꼭 써야 하고 2m 이상 거리도 유지해야 합니다. 또 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쪽 방향으로만 다녀야 합니다. 현장엔 공무원과 경찰이 배치돼 위반 사례를 적발합니다. 노란색 유채꽃이 가득한 들판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지난해 유채꽃 축제를 취소하며 꽃밭을 갈아엎었던 제주도는 올해 축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다만 행사장에 들어가려면 검역소의 방역 절차를 따라야 하고 드라이브 스루 형태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만 그 상황을 보면서 저희들이 인원 제한들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집 밖으로 나오는 시민들을 강제로 막을 수 없는 데다 거리두기도 제대로 지켜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 방역망에 자칫 구멍이 뚫리지 않을까 지방자치단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고 열이 나도 의료진들은 쉴 수도 없습니다. 이런 희생과 어려움 속에 백신 접종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이자 2차 접종이 시작이 됐고요. 2, 3주 뒤면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면역을 확보한 사람들이 처음으로 생깁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수도권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300여 명이 화이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접종 간격을 두는 3주가 지나 드디어 2차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접종할 때 주사 통증 외에는 현재 괜찮습니다. 화이자 백신의 예방 효과는 95%. 앞으로 2주 뒤면 항체가 형성돼 다음 달 초에는 백신을 통한 첫 면역이 확보됩니다. 1호 접종자였던 환경미화원은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100명 아래 0명 될 때까지 빨리 다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이겨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예방 접종자 수는 67만 5,426명으로 1차 접종률은 84.4%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1.29% 수준입니다. 이달 말에는 접종에서 제외됐던 65세 이상 요양시설 고령자를 시작으로 4월에는 75세 이상 일반인 등 상반기 중 약 1,230만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발열과 통증 같은 접종 후 이상 반응 관리를 위해 백신 휴가도 검토 중이지만 시행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 번에 몰아 접종을 한 의료진은 대체 인력이 여의치 않아 쉬는 건 꿈도 못 꾸는 상황입니다. 출근 못할 뻔했는데 택시 타고 가고 어쩔 수 없어요. 응급실 간호사도 자기도 코로나 백신 맞고 열나고 너무 힘들어 수액을 맞으면서 직원인 환자를 보고 있다고. 앞으로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선 차질 없는 백신 수급과 함께 체계적인 접종 후유증 관리 대책도 마련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지난달 3살짜리 여자아이가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미라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40대 여성은 취재진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 후 유전자 검사 결과 그는 아이의 친모로 밝혀졌습니다. 유전자의 거짓 눈물을 일컬어 악어의 눈물이라고들 하지요. 언뜻 보면 동물을 잡아먹으면서 미안한 마음에 흘리는 눈물처럼 보이지만 먹이를 씹으면서 침샘과 눈물샘이 동시에 자극돼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입니다. 친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 친모가 흘렸던 눈물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으세요? 네, 지금 과학적인 증거만큼은 틀림이 없는 상황인데요. 확인된 팩트들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시죠. 네, 유전자 검사 결과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48살 여성은 숨진 아이의 친모로 드러났고요. 네. 엄마로 알려졌던 22살 여성은 아이의 언니였습니다. 아이의 언니는 살인과 아동방임 등의 혐의로 친모는 숨진 아이의 언니가 낳은 딸을 빼돌리고 자신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 한 혐의로 네. 구속된 상태입니다. 일반적 유전자 검사 정도까지 나왔으면은 이제 얘기를 할 만도 한데 여전히 자기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구속된 이후에 친모가 남편에게 보냈다는 편지도 공개가 됐습니다. 예. 잊지도 않은 일을 말하라고 하니 미칠 노릇이다. 하늘이 알고 땅이 한다면서 결백을 주장했는데 자신은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또 한 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 여성은 검찰로 인계되는 그 순간까지도 DNA 검사 결과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이들이면 믿고 신뢰하는 국가수인데 제가 이렇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는 제가 제 진심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런 게 혹시나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저는 애를 낳은 적이 없어. 진짜로 낳은 적이 없어. 아주 격앙되어 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편지도 보낼 정도로 결백을 주장했고 친모의 남편도 아내의 결백을 밝히겠다면서 사진까지 공개를 했거든요. 이 사진은 어떻습니까? 네, 숨진 아이가 태어나기 한 달 반 전인 2018년 2월 15일에 휴대전화로 찍은 것이라면서 사진 한 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친모가 아이를 낳았다면 만삭이었어야 하는데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의견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 사진의 진위가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 날짜에 찍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주장인 것이지. 뭐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여러 번 했는데 여러 번 다 똑같이 틀리게 나오기는 어려워 보여요.
지금 확실한 건 유전자 검사 결과뿐인 거예요. 근데 친모가 숨진 아이를 유기하려고 했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게 지난달 10일입니다. 그런데 친모는 이미 하루 전에 숨져 있는 아이를 발견했고 아이의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시신을 치우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경찰 조사에서도 시신을 옮기려다가 바람 소리 때문에 네. 그 공포감 때문에 시신을 제자리에 돌려놨다면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네티즌 댓글 반응도 보니까 아이의 한이 얼마나 깊으면 바람 소리에 놀랐을 정도냐 이런 댓글도 제가 봤는데요. 자, 이제 어떻게 언제 바꿔치기 했는지가 핵심일 텐데 이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나왔다고요? 네, 언니의 전 남편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네. 출산 과정을 모두 지켜봤는데 아이의 언니가 딸을 출산한 뒤에 곧바로 친모의 집으로 가서 산후조리를 받았다는 겁니다. 곧바로 갔다고요? 네. 당초에 산후조리원에 일정 기간 들렀다가 옮긴 것으로 알려졌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경찰은 친모가 산후조리를 해주는 과정에서 아이가 뒤바뀌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 직후에 아이를 바꿨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눈치를 못 챘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 부분입니다. 생후 한 달까지 신생아들은 얼굴에 붓기가 빠지지 않은 상태로 모습이 많이 변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일단 경찰은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혐의는 밝혀내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친모와 연락을 주고받은 택배 기사들까지 포함해서 수십 명의 남성들을 조사했지만 친모가 어디서 어떻게 아이를 낳았는지 숨진 아이의 친부는 누구인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네. 특히나 언니가 낳았다는 사라진 아이의 행방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추가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재판에 가서도 어떤 결과가 있을지 예단하기 힘든 상황인데 네. 검찰이 친모를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난 17일로부터 최장 20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 달 초까지는 어떻게든 추가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친모뿐 아니라 구속된 아이의 언니와의 연관성도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자, 아이 어쩌면 아이 둘이 될 수도 있는데 아이들의 운명이 참 딱합니다. 사건을 보다 최석호 기자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미국과 중국이 만났지만 공동 발표문조차 못 내놓고 얼굴만 붉힌 채 등을 돌렸습니다. 황아람 기자입니다. 다시 도쳤던 고위급 회담 설전에 마음이 불편해 보이는 중국 측 대표들. 중국 관영 CCTV는 영하 19도의 칼바람이 몰아치는 알래스카까지 찾은 외교적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워싱턴과 베이징의 중간 지점이자 자국 영토인 알래스카로 중국 대표들을 초대해 주도권을 잡은 모양새를 갖추면서도 성과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피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날 회담 내용을 전해들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상당히 만족합니다. 양측은 기싸움 속에 세 차례 담판을 벌였지만 결국 공동발표문조차 내놓지 못하고 워싱턴과 베이징으로 각각 발길을 돌렸습니다. It's never a good bet to bet against America, and that remains true today. 美国现在需要的是改变自己的形象，而不是推广自己的所谓民主。而美国自己国内现在 인권과 내정 간섭, 안보와 세계 경제 질서 등을 놓고 확연한 입장차를 테이블 위에서 고스란히 보여준 두 패권국.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담에서 중국 대응을 놓고 미국과 이견이 있었던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연쇄 총격 참사로 시름에 빠진 미국 애틀란타로 가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부터 일반 시민까지 애도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희생자 가운데는 한인 여성도 있었죠. 슬프지만 시민들 응원에 힘을 내겠다는 유족을 유승진 특파원이 현지에서 만났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쇄 총격 참사 사흘 만에 현지를 직접 찾았습니다. 비공개로 만난 아시아계 지도자들과 차별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뒤 연설에 나섰습니다. 증오와 폭력에 맞서 침묵하지 말자고 강조했습니다. We're hearing all across the country is that hate and violence often hide in plain sight. It's often met with silence. We have to speak out. We have to act.
바이든 대통령이 애틀랜타를 방문한 이날 사건 현장에는 이렇게 많은 취재진들이 모여 인종혐오 규탄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피부색과 상관없이 많은 추모객들이 끊임없이 찾아와 애도를 표했고 미 전역에서 인종혐오에 맞서 연대하겠다는 다짐이 이어졌습니다. 어린 소녀도 I want to tell people is like the world is like supposed to be peace, not for fighting, no more violence. 헐리우드 스타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I think the recent murders in Atlanta have really brought more attention to the fact that so many Asians are being targeted. 수사 당국은 한인 희생자 4명의 신원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51살에서 74살까지 미국 시민권자 3명과 영주권자 1명입니다. 이 가운데 한인 여성 집 한 곳을 찾았습니다. 유족은 힘겹게 심경을 털어놓습니다. My mom is gone. 이제 동생 키워야 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힘내고 just keep going. 그를 향한 온라인 후원에는 5만 명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고 후원금은 당초 목표의 100배에 달하는 2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께서 내가 세상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는 편히 쉬실 수 있을 것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애틀랜타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동물 살해를 살인과 똑같이 여길 날이 올 것이다. 이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한 말인데요. 거의 6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정도는 아니죠. 하지만 채식주의자는 조용하고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젓갈 대신 소금, 또 고기 대신 콩으로 식탁을 채우는 사람들, 조윤성 기자가 만났습니다. 젓갈 대신 소금 간장으로 만든 묵은지 롤에 콩 마요네즈를 뿌리고 파스타는 닭 육수 대신 채소를 썼습니다. 젓갈 없이 묵은지 소스를 또 이제 익혀서 유전자 변형이 없는 콩을 사용한 간장 뭐 이런 거를 사용한다던가. 채소로만 만든 동그랑땡 달걀 후라이가 간편 밀키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계란처럼 만든 건데 이 안에 단호박이 이제 계란 노른자고 나머지는 이제 고기뿐 아니라 달걀, 우유 등 동물성 식품을 전혀 먹지 않는 채식, 비건 음식들입니다. 환경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채식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처음 본 비건 음식을 찍느라 여념이 없는 손님들. 맛있는데? 여러분 고기 같아요. 전 겁을 먹었어요. 맛이 없으면 어떡하지? 근데 생각보다 먹었는데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다고 치면 전혀 비건이라고 생각이 안 될 것 같아요. 다양한 식감의 맛도 좋아 채식에 대한 선입견마저 사라집니다. 진짜 완전 고기 같았어요. 그냥 가죽지갑? 뭐 이런 거 씹는 느낌일 줄 알았는데 맛은 고기 맛을 내면서 속은 좀 편안하고. 국내 채식 인구는 150만 명으로 10년 새 10배가 늘면서 식품업계도 채식 시장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햄버거 프랜차이즈에서도 채식버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일반 버거, 왼쪽은 채식버거를 준비해봤는데요. 이 버거 안쪽을 한번 보면요. 이 겉으로 봐서는 별 차이가 없지만 일반 버거는 고기로, 채식용은 콩으로 만든 차이가 있습니다. 편의점에서는 간편 채식 밀키트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채식과 관련한 용어가 뒤죽박죽인 점은 소비자의 혼란을 부추깁니다. 대체육이지만 곁들이는 소스나 빵, 조리도구에 동물성 식재료를 사용했다면 비건이라고 쓸 수 없습니다. 대신 채식, 식물성이라고 붙여야 합니다. 채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대체식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화사하게 피어난 매화에 빗방울도 예쁘게 맺혔습니다. 춘분인 오늘 전국적으로 봄비가 내렸는데요. 이 비가 내리면서 한낮에도 기온이 10도 안팎에 그치고 다소 쌀쌀했습니다. 비는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중부와 호남 내륙, 제주에는 내일 새벽까지 내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서해안과 산지, 제주의 대부분의 해상에 순간적으로 초속 20m의 강풍이 휘몰아치겠고요. 물결은 최고 4m까지 상당히 높게 일겠습니다. 입간판이나 천막 등이 날아갈 수 있는 만큼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바람이 불다 보니 내일은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고요. 기온도 오늘보다 조금 더 낮겠습니다. 이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머플러나 모자 하나 더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오늘 입으신 두툼한 외투가 어울리겠고요. 화요일엔 다시 포근한 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알래스카는 3월에도 영하권을 기록하는 아주 추운 땅입니다. 회담장에 돌았을 냉기는 G2간 신냉전 시대를 예고하고요. 또 고래 싸움에 낀 우리에게 이 냉기는 곧 한파로 몰아닥칠 겁니다. 봄이 오지 않는 곳에 서서 봄을 기다릴 수는 없죠. 국내 정치는 온통 선거에만 눈길이 쏠려 있지만 두 강대국 사이에서 모호함으로 버틸 시간이 언제까지 허락될 것인가. 책임 있는 누군가는 이미 고민하고 있어야 할 문제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